안녕하세요. 교육사회학 발전교육론 강의입니다. 강의는 발전교육론이 뭔지 알아보고 발전교육론에 속하는 기술기능이론, 근대화이론, 인간자본론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발전교육론 들어갑니다. 시기적으로 1950년대 말 60년대 초 개발의 시대에 교육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다는 여러 이론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교육을 여러 측면의 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보는 모든 이론을 발전교육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술기능이론, 근대화이론, 인간자본론 등이 발전교육론에 속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니까요. 발전교육론에는 교육을 국가 발달의 수단으로 보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등등의 학문 분야가 다 관련됩니다. 다학문적 접근. 이러한 여러 이론들, 발전교육론은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결과 교육 팽창으로 이어지게 되죠. 1950년대 말 60년대 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요. 오늘날 교육이 국가 발달의 수단이라고 보는 이론은 모두 발전교육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전교육론 정리합니다. 발전교육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나라가 국가 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사회과학자들과 정치가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이론들을 지칭한다. 교육이 국가 발전의 결정적인 동인이라는 신념에 기초하여 나타났으며 교육과 국가 사회 발전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이 경제, 정치, 사회의 각 부분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의 여러 이론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술기능이론, 근대화이론, 인간자본론 등은 모두 발전교육론에 속한다. 아시겠지만 발전교육론은 기능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사회의 유지, 안정, 발전. 앞에서 말했듯이 시기와 관계없이 오늘날의 인적자원 개발론 같은 것도 발전교육론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960년대 이후로 발전교육론이 교육 정책과 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경제 건설을 위한 교육, 근대화에 기여하는 교육 등의 문교 정책 등이 있습니다. 발전교육론에 속하는 여러 이론들 중에 기술기능이론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사회의 다양한 업종, 직업군에서는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수준의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죠. 단순 노동이라고 불렀던 것도요. 숙련이 필요해진다는 뜻이에요. 숙련된 인력은요.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디에선가 양성해서 공급해야 하는데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학교는 이러한 사회의 필요에 부응해서 질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또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하는 과제를 맡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면 사회 구성원은 점점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더 오래 다녀야 합니다. 교육기간 연장. 구성원이 더 많이 배울수록 과학기술은 더 발달한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은 더 많이 배우고 사회는 더 발달하고 선순환적 구조. 기술기능이론에 따르면 기술기능이론 정리 1950년대에 클라크와 커가 제창한 이론 숙련된 기술자와 직업적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 기술사회에서 교육체제는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 변동과 직업의 분화는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기간의 연장과 학교 교육의 팽창을 가져온다고 본다. 기술 변화에 부응하여 학교의 교육과정도 변화해야 한다. 기술기능 이론에 대한 비판.
기술 사회를 향한 발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과 불화에 대한 측면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공부하시다가요, 갈등과 불화에 대한 측면 외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모든 기능론 비판에 해당됩니다. 아시죠? 근대화 이론. 근대화 이론은 가치관과 경제 성장의 관계를 다루는 이론인데요. 가치관 중에서도 근대적 가치관과 경제 성장의 관계, 근대화 이론의 요지는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근대적 행위를 할 때 근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성원 중 몇몇 또는 일부가 아니라 구성원 대다수가. 근대화 이론가들은 이때 가치관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대표적 학자는 맥클런드, 잉켈스, 스미스. 맥클런드, 잉켈스, 스미스, 이 세 학자의 이름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잉켈스와 스미스가 제시한 근대화 과정은 근대적 기관에서 근대적 가치를 가르쳐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근대적 행위를 하면 그 사회는 근대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 경제적 발전, 이건 참 빠지는 데가 없죠. 근대적 가치와 근대적 행위는 학습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면 되는 거죠. 교육, 사회화시키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서? 근대화 기관에서. 뭐가 근대화 기관인데? 근대화 기관은 가정이든 학교든 공장, 회사, 병원 어디든 관계없이 근대적 가치를 교육, 사회화시키는 모든 기관은 근대화 기관이에요. 가정, 학교 등등 이게 다 근대화 기관이라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학교든 어디든 근대적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근대화 기관이 아니에요. 그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근대적 가치를 사회화시킨다? 여러 번 나왔는데요. 근대적 가치가 도대체 뭔데? 이들이 제시하는 근대적 가치 또는 근대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리 읽을게요. 혁신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새로운 경험을 위한 적극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소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 현재 또는 미래 지향성, 생활에 있어서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있음을 믿음, 세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 타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 과학기술에 대한 신념, 자신이 공헌한 만큼 분배받는다는 신념. 뭐가 많은 것 같지만 말이죠.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배워서 아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과학적,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것. 근대화 이론 보충으로 근대화 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데이비드 맥클런드의 저술 성취사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근대화 이론, 가치관과 경제성장 또는 국가발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심리학자인 맥클런드는 근대적 가치관 중에서 특히 성취동기에 주목했는데요. 성취동기는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라고 합니다. 매우 길죠? 맥클런드가 어떤 연구를 했냐 하면 여러 문화의 어린이들이 어릴 때 듣고 자라는 옛날 이야기, 어린이들이 많이 읽는 동화, 이에 더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과서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는 어려서 듣는 옛날 이야기, 읽는 동화, 교과서에 성취 동기를 고취시키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나라들은 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이더라는 거였습니다. 즉, 어려서부터 성취 동기를 학습시켜서 부자 국가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맥클런드와 그의 동료들은 성취도를 검사하는 검사지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성취도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사 대상자들에게 밀레의 만종 그림과 이 그림과 관련된 기타 그림들을 보여준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꼭 안 보여줘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건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해가 지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누군가는 해가 지려고 하네. 빨리 집에 가야지. 이렇게 대답하고 다른 누군가는 해가 지려고 하네. 해가 지기 전에 일을 더 해야지. 하던 일을 빨리 마쳐야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연구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누가 더 성취 동기가 높고 누가 낮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맥클런드에 따르면 빨리 집에 가야지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이고 일을 더 해야겠다, 일을 빨리 마쳐야지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입니다. 맥클런드는 이 성취 동기가 학습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취 동기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맥클런드 성취 동기 나온 김에 참조하면 좋을 것 하나 소개할게요. 교육 심리학에서 학습 동기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성취 동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맥클런드, 애트킨슨, 머리 등의 이름도 나오고요. 교육 심리학에서 성취 동기가 나오면 이 이론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도 함께 생각해 주세요. 근대화 이론 정리합니다. 웨버 이론에 기초한다. 이 말은 웨버는 인간 행동의 근거를 물질적 조건보다는 무엇보다 가치관, 세계관 같은 관념적, 정신적인 요인에서 찾는다는 뜻. 근대화 이론은 근대적 가치관과 경제 성장의 관계를 다루는 이론이잖아요. 즉, 웨버 이론에 기초한다. 대표적 학자 맥클런드, 잉켈스, 스미스,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근대적 가치를 가지고 근대적 행위를 할 때 그 사회는 근대화되고 경제 발전을 이룬다고 본다. 맥클런드는 성취 동기는 사회화를 통하여 습득되는 것으로 보고 성취 동기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70년대에 학계와 정부 정책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인터넷상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요. 여러 심리 테스트들을 보게 되죠. 당신의 성격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성취 동기를 알아보는 것들도 꽤 많은데요. 성취 동기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 근대화를 빼고 얘기할 수 없죠. 근대화 얘기를 신문이나 라디오에서 듣거나 읽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가지 않았을 정도로 근대화 시대, 개발의 시대였습니다. 정말로 그랬고요. 그때 이 성취 동기 테스트 많이 했죠. 당시 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에 근대화 가치가 들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근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 가치관과 경제 성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통적 가치관, 이른바 전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사회가 경제 발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그 한 예라고 하네요. 1950년대, 60년대 이른바 선진국들이 제3세계 국가들에게요.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교육 원조를 아주 활발히 했는데요. 제3세계 국가들을 근대화시켜서 경제 성장을 돕는다는 거였죠. 원조를 받는 나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뭔가요? 근대화된 서구 국가들을 이상으로 삼아 자신들의 나라가 근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대적 사회는 우월하고 전근대적 전통 사회는 열등하다. 이렇게 인식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국의 전통적인 가치나 문화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즉, 근대화 이론이 지향하는 사회가 서구의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서구 중심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모르는 바도 아니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근대화 이론을 비판하는 종속이론, 문화식민주의 이론 등이 나오게 됩니다. 갈등론적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종속이론 이런 거 나오면 유심히 봐두세요. 인간자본론 들어갑니다. 인간자본론은 경제학 이론입니다. 인간자본론 요지, 인간자본론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개인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국가의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므로 교육계의 지출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이다. 간단하죠? 조금 길게 알아볼게요. 일단은 경제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교육 수준이 높아지니까 생산 수준이 높아지더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더라.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들에는 교육 말고도 건강, 지능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이더라. 그렇다면 개인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교육 수준을 높여야 된다. 교육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학교에 오래 다녀야 한다. 즉 학교 교육 이수 연한이 늘어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수입이 있어요. 소득이 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 다니는 동안 그 해당 현재에 생길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학비, 생활비 등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돈을 못 벌면서 더 써야 한다. 그러면 포기한 소득, 학비, 생활비 이런 것들은 괜한 소비, 낭비 아닌가? 언뜻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말이죠. 고등교육의 지출은 지금은 소비, 낭비 같지만 미래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증가된 배당금의 형태로, 즉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큰 이익이다. 예전에는 교육, 교양에 대한 금전적 지출, 시간, 노력 같은 것들은 정신적 사치를 위한 소비재로 간주되었는데요. 인간자본론은 그것을 인간자본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학교에 오래 다니고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교육을 권장하고 그 결과 교육 팽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육 기회 확대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다 아는 얘기를 참 길게도 한다고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시대에 교육을 투자로 보는 관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고요. 인간자본론은 매우 큰 힘을 발휘해서 교육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생겨났습니다. 인간자본론 정리, 대표적 학자 슐츠, 베커, 민서 등. 슐츠는 197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교육계의 투자와 개인 및 국가의 경제적 발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 지식과 기술은 인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므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생산성이 높으며 따라서 경제적 가치도 높다고 봄. 개인, 기업 및 국가에게 높은 지식과 기술은 자본이다. 교육비는 미래에 증가된 배당금으로 회수된다. 즉, 높은 회수율을 보장한다. 물론 인간자본론에 대한 비판도 있죠.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생산성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대한 만큼 미래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후에 교육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과잉학력, 고학력 실업자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육의 투자 수익률에 대한 인간자본론의 기본 가정이 의문시되었다. 이 강의에서 알아본 건 1950년대 말 60년대 개발의 시대에 교육을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본 모든 이론인 발전교육론, 그리고 발전교육론에 속하는 기술기능이론, 근대화이론,
인간자본론. 이 이론들은 교육의 순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교육 기회 확대의 이론적 정당성을 제공했고 그 결과 교육 팽창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의 마치기 전에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할 점 한 가지. 발전교육론은 교육을 수단이고 기능으로 보았잖아요. 특히 인간자본론은 교육은 인간의 투자이고 인간의 능력은 자본이라고 보았습니다. 경제학 이론이에요. 교육 철학자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나 교육을 수단으로 보는 것, 인간을 돈으로 보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라고 하죠. 물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이상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교육은 수단이기도 하고 기능이기도 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교육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고요? 어떤 학문 분야를 공부할 때는 그 학문의 성격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사족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